그 다음에 그 107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이 107페이지에 나오는 이 문구가 사실 지금 그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실패를 사실 가름할 수 있을 정도로 여파가 큰 건데요.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이 애초에 다주택자들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었는지 진정 임대업을 선진화하기 위한 정책이었는지 그 취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 제도를 발표함으로써 2018년도 그야말로 다주택자들을 대거 양산하는 한 해가 되고 말았다. 핵심은 뭐냐면 집을 사라 돈 있으면 사되 8년 이상 임대를 해라. 그 대신 8년 이상 장기 임대를 하면 양도세를 면제해 주겠다가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이 여유 되는 사람들이 아파트를 이제 샀을 거 아니에요? 정부는 이렇게 산 걸 가지고 이 사람이 두 집에 살 수 없으니까 임대 물량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최근에 어떻게 됐냐면 정부가 직권으로 임대사업자 제도를 아예 없애버렸죠. 그쵸. 지금 얼마 전에 아예 그냥 직권으로 폐지를 해버렸거든요.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셨던 분들은 정부의 말을 믿고 사실을 한 거예요. 정부의 말을 믿고 하고 그렇게 8년 동안 임대를 주면 양도세를 안 내게 해주겠다. 이렇게 믿고 한 건데 그게 이제 오히려 시장에 반작용이 지금 발생해서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다 보니까 초강 정책으로 쓴 거죠. 사실 저희 어머니가 전세 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엄마한테. 그래서 왜 전화했냐 그랬더니 전세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의 5%를 돌려준다고 받아가라 그랬대요. 그 내용 뭔지 잘 모르시죠? 다주택자도 지금 그래요. 그게 전세입자하고 5% 이상 올리면 그것 때문에 그래서 돈을 돌려받았어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은 대부분 다 이 세금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정부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됐냐면 다 뒤통수 맞은 거죠. 그들의 입장으로 보면. 노래가 생각나네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넌 정말 나갔다가 저랬다가 120페이지 이 책을 읽으면서 머릿속에 가장 많이 남던 문구였습니다. 120페이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제는 2017년, 18년 동안 개포동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그야말로 강남구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가파른 수준이었고 PB는 여기 이제 프라이빗 뱅커에서 이제 은행의 고액 자산을 관리해 주시는 분들을 의미합니다. PB는 자기가 판 가격보다 약 10억 원 가까이 오른 사실을 알게 된다. 그는 그 말을 고객에게 들었을 때 충격으로 허탈감이 밀려왔다고 한다. 상담을 끝내고 자리에 일어서는 PB를 보면서 나 역시 만감이 교차했다. 차라리 처음부터 안 갖고 있었다면 덜 억울했을 것이다. 매도한 후 가격이 급상승한 것을 보면서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했을까 싶었다. 절반쯤 넋이 나간 그분의 표정이 한동안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이 내용이 뭐냐면 이 PB가 강남의 이 개포동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가 파셨나 봐요. 근데 이제 팔았으니까 관심이 없었는데 자기가 관리하는 고객이 한 명을 왔는데 2, 3년 안에 이 사람이 이제 그 아파트로 10억을 번 걸 얘기를 아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을 보니까 2, 3년에 10억이 오른 거예요. 근데 나는 이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져요. 지산 안 그려져요? 저는 안 나는 사실 이때 여기에 살았었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계속 개포동에 오래 살았거든요. 너무 개인적으로. 오래 살았으니까 어렸을 때니까 알잖아요. 얼마나 올랐고 지금 어떻게 변했고 이거를 진짜 놀라워요 정말. 이게? 이제는 막 저 쓰러져가는 아파트가? 이랬는데 그때도 막 저 중고등학교 때도 이게 1억 얼마래? 이랬는데 지금 막 10억 우습게. 지금 막 30억 20억. 그 얼마 전에 또 최고가 찍었더라고요. 저는 이 PB의 마음이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든 뭐든 오르려면 이게 정상적으로 뭐 1년에 10%, 20% 이렇게 해서 자기가 조금 더 열심히 하면 그걸 따라잡을 수 있는 것보다 약간 높게 올라가면 뭐 이 정도 돼야 되는데
1년에 막 7억, 뭐 8억 이런 식으로 오르면 사실은 사회의 구성체의 관점으로 보면 사람들이 다 포기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포기하면 결국 자기들 손해인 게, 우리들의 손해인 게 결국 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들은 그들만의 철옹성을 쌓게 될 것이고. 이게 다 재건축하잖아요. 그래서 엄청 오른 건데. 그래? 하여튼 뭐 저도 강남 잘 몰라서. 아파트는 안 됐고 여기가 언제 될지 몰랐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책에서 이제 이 저자가 예측한 게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던 게 212페이지에 보면 1216 대책이 제시한 고가주택 9억 원, 초고가주택 16원 기준과 이에 파생되는 다양한 금융규제가 장기간 유지가 된다면 현재같이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건설사들이나 시행사들은 아마도 과거에는 보기 힘들었던 신종 평형들을 개발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부동산은 금융 없이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9억 원과 10억 원이라는 기준에 맞춰 다양한 평형이 나올 것이다. 13평, 18평, 21평, 29평 등과 같은 아파트 평형들이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8억 9천, 14억 9천 이렇게 맞춰가지고서의 아파트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죠. 정말 갑자기 장사 같은 느낌이 확 드네요. 그 규제를 벗어나는 게 이제 아파텔이라고. 저는 이왕 그럴 거면 신경 써줄 때 확장 포함해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확장해가지고 갑자기 9억 넘어가. 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다 생각해야 돼, 이 사람들. 그 다음에 229페이지에 헨리 조지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헨리 조지의 주장에는 현 시점에 돌이켜봐야 할 부분이 많이 담겨 있다. 특히 토지 소유자가 직접 토지 가치를 올리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여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토지 가격 상승과 임대료 상승을 통해서 벌고 있다면 이 부분이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100% 과세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게 바로 지금 최근 정부에서 하고 있는 헨리 조지의 지대론이죠. 그렇게 됐다가는 이제 제가 생각해 우리나라 폭풍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저는 일부 찬성합니다. 난 없는 사람인데도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본주의 사회는 자본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돈을 저기다 안 쓰고 거기다 놨으면 일부는 어느 정도는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물론 엄청 했으면 좀 그건 다른 문제인데 어느 정도는 물가 상승률과 내가 세금 낼 정도는 어떻게 내 소득으로 이건 불로소득이 아닌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살짝 있어요. 살짝. 없으니까 이런 얘기 할지도 몰라요.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서. 이게 헨리 조지 주장이 뭐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이 정부의 정책 취지가 그러하다는 것이고요. 근데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누구나 똑같이 생각하듯이 서울 시내에 있는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서울 시내에 들어와서 살기를 원하잖아요. 맞아요. 아주 이제 이분이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게 있습니다. 250페이지에 2중, 3중 규제의 시대에도 오직 실수요자만은 자유롭다. 자신이 실수요자라고 생각한다면 2020년대에 더욱 커질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매수하라. 그에게는 주택은 홈이자 안식처가 될 것이다. 그러나 주택을 투자 대상으로 보고 이런저런 방법과 변칙을 활용해서 매입하는 경우 그에게 주택은 자산이 될 것이다. 자산은 신용 사이클에 따라 가격 상승과 하락을 오르내리며 그 등락이 2020년대에는 자신에게 불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정확하게 보신 것 같아요. 뭐 제 관점으로 보면 왜냐하면 지금 규제가 너무 심해졌고요. 옛날에는 양도세나 이런 거나 그런 걸 면제하기 위해서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지금 부부 공동명의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집 두 채잖아요. 집 두 채. 우리 엄마가 안 해줬거든. 공동명의 안 했어요. 현명하셨네. 근데 대박. 근데 이렇게 정책이 너무 왔다 갔다 하면 맞아, 너무 힘들어요. 사실 그건 현 정부가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정책이라면 일관성 그리고 예측을 가능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거 하면 이거 맞고 저거 하면 저거 맞고 이러니까 약간
무더기 같은 느낌? 앞으로의 아파트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한 채면 충분하다. 그럼요. 집은 사는 게 아니라 사는 거였어요. 사는 게 아니라 사는 나이가 아니라 리보다? 그쵸. 사는 게 아니라 사는 거다. 그래서 이 아파트 시장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전 언제나 꾸준히 하는데 서울 아파트는 안 오를 수 없다. 아무리 공급을 하더라도 오르긴 오른다. 그러니까 공급을 아무리 때려 부어도 그 사람의 수요가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리고 사실 공급한다는데 보면 다 서울은 아니잖아요. 엄밀히. 그쵸, 수도권이죠. 네. 그러니까 서울로 따지면 저 항상 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계속? 네.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서울의 아파트에 사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아주 일부분일 거예요. 일부분. 진짜 일부분이에요. 아니, 전 국민의 대다수는 서울 한복판에 있는 아파트에 살지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이 저자는 이러한 부동산의 투자가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 따라서 2020년대 이후에는 현실적으로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기가 어렵다고 결론을 냅니다. 그러면서 그 돈을 어떻게 굴려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안으로 부동산 리츠를 추천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지안이 아파트 투자 잡설에서도 여러 번 이제 이 부동산 리츠와 관련해서 여기 링크를 보시면 이제 보실 수 있는데 그 부동산 리츠와 관련된 내용은 사실 오늘은 소개는 안 시켜드리고요. 어쨌든 그런 논리로 향후 10년에는 이렇게 직접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 리츠를 통해서 성장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결론으로 부동산 리츠와 관련된 얘기를 쭉 훑어나갑니다. 그래서 뭐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재미있게 읽었고 그 다음에 참 잘 썼다. 그리고 한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또 하나 있네? 없으면 종합평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형 평가해 주세요. 네, 이 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을 때 이 책은 저는 절대적 권장도서다. 꼭 한 번씩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 부동산에 관심이 있고 요즘에 특히나 또 정책이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진짜 엄청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한번 정리해보는 것도 왜 이런 정책이 나왔는지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그렇게 재미있을 것 같지 않은 책이었는데 의외로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재밌었고 또 그러면서도 되게 유용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었고 그리고 이 책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서 기본적인 그런 개념만 있으면 뭔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누구나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성조 평가해 주시죠. 네, 책 완독 시간은 한 일주일 반. 그러니까 다른 책 대비 좀 빨리 읽었던 것 같아요. 보통 평균적으로 저희가 한 2주 정도 걸린다고 그러는데 한 일주 반 정도 소요가 되고요. 주변인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는가는 적극 추천하겠다. 저는 부동산에 대해 반감이 있는 사람도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사람한테도 굉장히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책값이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가? 네, 전혀 아깝지 않고요. 그다음에 경제적 자유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것인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에게 리츠를 또 새로 눈뜨게 한 책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부동산 지난 10년, 앞으로 10년 이 책 그 경자인에서 사실은 절대적 권장도서로 추천드리는 건 처음 읽는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하는 책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